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불법이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내가 넉넉히 이기고 있다. 이겼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소송하겠다. 라는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 대선 개표 중인데 조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불법 선거다라고 조금 전 규정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임박했다라는 평가가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불법이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 대선판 상당히 혼탁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소식, 현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승리에 다가선 바이든.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송을 꺼내들겠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 벨트에서 승기를 잡았다. 물론 막판까지는 최종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4곳 중에 한 곳만 이겨도 바이든 후보는 과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경합지의 현재 스코어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모든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법원이 대통령의 소송을 받아줄지도 관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정권 인수에 나섰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트랜지션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인수위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고요. 트럼프에 맞서는 맞소송 펀드도 모금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탈퇴했던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 즉 트럼프 색깔을 벌써부터 지우겠다, 뒤엎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조금 전 기자회견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국내 소식 보시죠. 조선일보 제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사진 2장과 한 줄의 제목. 이런 의원, 이런 장관. 뭐 어떻다는 건지. 내용을 보면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행정처장에게 예산을 받고 싶으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보라고 재차 요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시연까지 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왜 그랬는지 짚어보겠고요. 여가부 장관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국민들의 성인지 집단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 이런 장관, 여러분들은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돼서 검찰이 산업부와 한수원을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은 현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 벌인 감사원 결계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라고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 난센스다라는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를 두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파열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파열음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노 실장의 불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에도 소신을 밝혔군요. 잠시 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외교안보 국제부의 정다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동아일보의 김영식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수경 박사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승리 임박.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임박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읍소. 박범계 의원이 행정처장에게 자 의원들에게 읍소해보라 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인 총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이번 탈원전 압수수색을 향해서 정치인 총장이 벌인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윤 총장 측, 검찰 측 반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대선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톱뉴스 주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이든 승리의 임박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승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 조금 전에 있었던 백악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불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모든 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재확인했습니다. 불법 투표 반영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투표까지만 인정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이후에 도착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개표 현황부터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2020 미국 대선 개표 현황 함께 보실까요?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직접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전체 선거인단 확보 인원수는 어제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214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개표가 아직까지 굉장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획득 수에는 현재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몇 개의 주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먼저 조지아주부터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지아주. 자,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고요. 개표율은 99% 개표율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5%, 조 바이든 후보가 49.3%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자, 두 후보의 차이가 현재 0.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시 30분 기준인데요. 지금은 거의 두 후보의 차이가 이거보다 더 좁혀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정당 기자.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가져갈 것으로 다 내다봤던 주였는데 지금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 99% 개표긴 합니다만 49.5 대 49.3, 뭐 지금 더 좁혀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표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들어섰는데도 지금 두 후보자의 그 득표율은 거의 초박빙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군인이나 아니면 국외 부재자 등에 대해서 이제 6일까지 그 우편 투표가 도착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상태인데요. 그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1심에서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캠프 측에서 주장을 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군요. 이런 게 이제 1심 그 기각 사유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을 구긴 1심의 판결이 나왔군요.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받아줄 수 없다라고 기각까지 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아일보의 김영기 논설위원 모셨는데 김 의원님 만에 하나 지금 앞서서 164석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보도해드렸잖아요. 264석. 그렇죠. 264석. 지금 조지아가 16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바다 결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지아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16명을 가져간다면 그냥 선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죠. 지금 그 4개 주 선거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 경합주들인데, 뭐 바이든 경우에는 그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이기면 되고요. 트럼프는 4개 모두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좀 트럼프한테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16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바다 결과 기다릴 필요 없이 조지아도 바이든이 가져간다면 바로 선거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던 네바다가 중요해졌다라는 그 네바다 아직도 개표 중입니다. 이 네바다 함께 보시죠. 6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고요. 개표율이 현재 76%. 네바다가 개표가 상당히 좀 더딥니다.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우리 정다은 기자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바다도 상당히 치열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8.5%의 득표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 76%이기 때문에 이 수치 어떻게 바뀔지 좀 더 봐야겠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9.4%로 굉장히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다. 1%포인트 차이도 지금 두 후보 간에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네바다주의 결과가 앞서 봤던 주와 같이 나올 것으로 조지아처럼 오늘 네바다와 조지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조지아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네바다를 가져간다면 역시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석을 달성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봤던 조지아를 이기든 네바다를 이기든 뭐를 이기든 하나만 이기면 지금 270석을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 자, 정다은 기자. 네바다는 어제 보니까 쿨하게 퇴근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개표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닐 텐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표장에 개표를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지역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쯤에 지금까지 개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보신 대로인데요. 이렇게 지금 바이든에게는 필요한 6명입니다. 6명만 지어지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0.6%포인트 정도 앞서서 박빙 상태였는데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 표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바이든이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편 마감이 아직까지 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주말까지도 개표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수경 박사님, 이 네바다주와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좀 더 급할 것 같아요. 아니 왜 퇴근을 하느냐 좀 빨리 결과 좀 주지 싶을 것 같은데 왜냐면 6명만 지금 더 얻으면 바이든은 더욱더 강하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으니까 혹시 조지아나 네바다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 생각에 네바다는 바이든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기자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0.6%포인트였는데 지금 1.1%인가 0.9%인가요? 지금 갑자기 0.9까지 줄었고 0.9%,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죠. 그때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편 투표를 개표하면 개표할수록 바이든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그 격차는 더 넓게 바이든이 한참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가 안정적으로 6표를 가져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선거 때문에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 같은 요소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바다에서도 이렇게 시시각각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득표율을 보여주게 되면은 계속 그 득표율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거에 대한 강렬한 반항이라던가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다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느라고 우리 마음은 지금 당장 알고 싶지만 이렇게 천천히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카톡
카톡으로 이제 뭐 이렇게 농담으로 막 주고받았는데 정말 미국 일 처리하는 거 늦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저께. 근데, 아마도 네바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또 조지아가 굉장히 좁혀져서 생각보다 거기도 어쩌면 바이든이 오히려 가져갈 수도 있는 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는 동안 제가 그 미국 폭스뉴스의 실시간 개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조지아주가 앞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개표 현황이 반영이 돼서요. 49.4 대 49.4. 조지아는 정확히 딱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현재 동률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49.4 대 49.4로 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바이든이 지금 막바지에 다 따라잡았다. 거의 동률까지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수영 박사님 여차하면 조지아도 바이든에게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지아 같은 경우에 제가 마지막까지 봤던 게 0.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거의 동률까지 만든 거잖아요. 완벽히 동률. 완전히 동률인 건데 그 애틀란타 같은 대도시 주변은 사실은 민주당 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표들이 우편 투표로 늦게 들어오거나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개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바이든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잘하면 조지아까지 가져가게 되고 조지아를 가져가게 되면 뭐 게임은 끝난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또 펜실베니아 두 개 주도 현재 개표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 15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고요. 현재 개표율은 94%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0.1%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48.7%의 득표율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결과도 오늘 이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20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고요. 개표율 89%, 현재 득표율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 조 바이든이 48.9%인데요. 펜실베니아 승자 확정 예상 시점은 이르면 7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더 빨리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노스캐롤라이나랑 펜실베니아는 뭐 무난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으로 현재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봤을 때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북부 공장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합지입니다. 갈수록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요.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은 이제 블루칼러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고 여기에서 지난 대선 때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얻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딱 그 대선 한 달 전 10월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된 지역이기도 해서 이곳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그런 방역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히든 바이든, 이제 바이든 편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주요 경합주의 개표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선거 결과를 훔쳐가서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우편 투표는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큰 스케일로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 투표만 집계하자. 그럼 내가 이긴다. 이런 자신감까지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As everybody saw, we won by historic numbers. There was no blue wave that they predicted, but instead there was a big red wave. 오늘 8시 30분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저희 돌직구쇼 보도국에도 전해지면서 지금 선거의 기운이 바이든 쪽으로 기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뒤집고 혹시 승복연설을 하는 것 아닌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한때 했기도 했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김영신 논설위원님. 선거 불복을 아예 본격화하겠다.
라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대놓고 선거 불복할 테니까 날 따라와라 내 지지자들 뭐 이렇게 머리 얘기하는 굽힙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필사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 그런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의 위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 예. 아까 펜실베이니아 뭐 트럼프 우세가 이제 뭐 워낙 큰 표차로 했었고 트럼프 우세 가능하다 그러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펜실베이니아도 바이든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쭉 우편 투표 등을 비롯한 이 사전 투표를 개표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한 77% 비율로 바이든한테 가고 뭐 소수 점 떼고 한 22% 정도는 트럼프한테 가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표를 계산을 했을 때 한 28만 표만 더 까면은 그중에 77% 계산해 봤을 때 바이든이 이기는 방식이 될 거다. 네. 그게 이제 50만 표 정도 남았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28만 표만 하더라도 이기는 거니까 50만 표 이상을 다 까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무려 한 10만 표도 앞설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우편 투표의 위력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뭐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이 자칫하면은 끝나버리면은 뭐 예전에 로버트 뮬러 특검이 했을 때 뭐 기소 뭐 중지가 됐었던 건데 뭐 임기 끝나면 다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복잡할 거다. 예. 이제는 대놓고 불복하겠다, 날 따라라 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다 라는 우리 김 의원의 해석 듣고 계신데요. 이재명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에서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좀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는 참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선거의 결과를 훔쳐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밀리에 표가 벌어졌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또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폭풍 트윗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뭐 우편 투표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다가도 소송이다 무슨 소용이냐 또 얘기를 해서 그러면 결국은 승복하는 건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는데 조금 전 8시 반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분명히 합법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이겼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편 투표 자체가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3일 이후에 선거 이후에 들어온 우편 투표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에서 앞서다가 결국은 다 뒤집힌 게 이제 우편 투표로 인한 건데 그 전체를 다 부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주의 모든 선거 결과를 이제 부정하는 게 되고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선거 결과를 결국은 판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소송전을 하겠다 이런 걸 분명히 한 거고 그런데 이미 지금 미시간이나 미시간 주에서의 1심 법원은 개표 중단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개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조지아주도 선관위의 뭐 잘못을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결국은 개표 중단은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죠. 하나는 재검표고 하나는 이제 우편 투표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데 글쎄요 이제 일단 개표 재검표 자체는 만약에 조지아주나 네바다를 다 바이든 이긴다 그러면 뭐 한 주만 지금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재검표 푸는 이유가 없게 될 테고 결국은 우편 투표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트럼프의 뜻대로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뭐 법치를 위한 공화당 그러니까 반 트럼프 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편 투표 자체가 200년 전부 그러니까 우편 투표 자체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의 투표 제도가 200년 전부터 해온 거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우편 투표 자체를 이제 와서 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공화당 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남는 거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메시지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게 지지자들이 침묵하도록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분열하도록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따라서 같이 불복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메시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공화당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가 유권자 사기, 주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불복 본격화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지아와 미시간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기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법적 대응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거인단을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양쪽의 어느 후보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수를 26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언론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집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바이든 264라고 하는데, CNN의 앤더스 쿠퍼는 253이라고 하던데 누가 맞는 거냐 헷갈리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언론사별로 미국에서도 이 집계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애리조나주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폭스뉴스와 APAFP 통신 등은 애리조나가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11명의 선거인단을 253석에다 더해서 264로 현재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돌직구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CNN이나 ABC 등에서는 애리조나의 결과를 아직 253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미반영된 253석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결국은 트럼프의 주장은 압축하면 딱 이거 하나예요. 투표일까지만 도착한 사전투표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사법체계 안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 얼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이게 막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라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그 베럿 대법관을 그 좀 서둘러서 그 지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트럼프에게 더 유리하게 손을 들어줄 대법관을 심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이 베럿 대법관이 만약에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게요. 이번 그 보수 당의 어떤 이념적인 보수 성향의 그 대법관이 그 자리에 새롭게 앉혀졌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어떤 이념적인 혹은 가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럿 대법관이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뭐 동성 결혼 문제라든가 뭐 임신 중지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이념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차에 대한 거고 미국이 수백 년 동안 이러한 선거제도를 해왔던 건데 그것이 갑자기 잘못됐다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단순히 트럼프가 자기를 그렇게 지명했다고 해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의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바로 국민 분열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 바이든을 지지하는 국민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개표소를 난입해서 개표를 중단하라라는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에서 지지자들을 침묵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같은 행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직접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투표소에 찾아서 항의하는 모습들, 정다은 기자,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백악관 근처에서는 뭐 누가 피습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 대선 이후에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흉흉한 분위기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싱턴 DC 쪽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죠. 그 구구 단체 지지자들이 이제 흉기에 찔려서 부상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예.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하나를 두고 트럼프 지지자와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가 지금 거의 대치를 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거기 사이에는 이제 경찰이 경찰 벽을 치고 있어서 다행히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지금 미국 분위기 굉장히 흉흉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후보 측의 소식도 오늘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이든 승리 공식 행보.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주소명은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인수위 측은요. 미국인이 누가 차기 대통령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인수위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사기다. 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거를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가입하겠다, 복귀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건 상황인데 김용식 위원님, 바이든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트럼프가 망쳐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주의를 워낙 세게 내보내고 또 자기 지지층이라든지 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뭐 기존 뭐 석유 산업, 이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는 일단 트럼프로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였는데 예전에 그 뭐 좀 당은 다르지만 조지 W. 부시가 그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ABC라는 게 있었죠. Anything but 클린턴에서 전임자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집는 거. 이번에도 뭐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뭐 임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때 뭐 ABT, Anything but 트럼프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해왔던 정책들을 일단 뒤집겠죠.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겁니다. 보통 새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미국은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까지 정책 재검 또 앞으로 해야 나가야 될 정책 방향 잡는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해왔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사기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대선 토론회 과정의 발언도 보면 정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김세웅 박사님,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나타난 정말로 이상적인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다 허상이고 사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펼쳤던 거잖아요.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미국 시민들이 물론 경제 문제 때문에 2016년에는 트럼프가 뭔가 미국을 좀 부흥시키고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스템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바이든에게 표를 줬다고 해요. 바이든이 표방하는 정책, 뭐 어떤 진보 정당에서 표방하는 어떤 가치 이런 거에 표를 줬다기보다는 트럼프가 망쳐놓는 것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들, 지금 심지어는 선거 제도까지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저기서 내려오게 해야겠다라는 이유로 바이든을 찍었고 또 바이든 역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던 것을 다시 복귀하는 게 어떤 첫 번째 행보로 지금 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트럼프가 망가뜨린 시스템을 다시 다시 만들어 놓겠다. 다시 그 상태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기후협약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아마도 첫 번째 행보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벌써부터 누가 바이든 후보와 가깝냐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회 반장 출신 이재명 기자. 국내 이제 정치인 중에서는 유력 정치인분 중에서는 누가 이 바이든
부통령 출신 후보와 좀 가깝다, 바이든 라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현역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자꾸한 그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다 이런 게 좀 잘 알려지고 있죠. 지금 뭐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넥타이를 교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를 바이든 후보가 방문을 해서 당시에 바이든 후보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넥타이를 보고 넥타이 참 좋아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즉석에서 그럼 바꿔매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그 전해진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넥타이에는 스프 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는 이 넥타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넥타이다. 이래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자체가 바이든 후보가 여러 차례 이제 공식석상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꼽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현역 의원이라든지 현재 있는 그 외교가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 자체가 굉장히 30살에 최연소 의원이 돼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부통령을 지냈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일 때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만나기도 했었고 또 9월 달에 바이든 후보 모교 대학에 바이든 스쿨을 만드는데 그때도 바이든 후보가 반기문 총장한테 기조연설을 부탁했다. 그래서 기조연설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박진호 의원도 여러 차례 만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 의원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그 토론을 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미 대선을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다시 이제 재건할 거고 이런 논의를 할 텐데 그때 많은 이제 외교 전문 전문가 의원들이 함께해서 바이든 후보와 어떻게 인맥을 만들어 나갈지 이런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대선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 내용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을 받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라. 라고 재차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요구를 해서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두절미 그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법고울 LX USB 제작 보안 비용이 3천만 원이 0으로 순감됐어요. 아시죠? 예. 근데 이 LX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하신 비용이 1억 1,500만 원인데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네, 답답하시.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뭐 농담조로 건넨 발언이긴 합니다만 재차 욕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장은 좀 민망한 듯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잠시 후에 박범계 의원의 해명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법고울 LX USB 제작 보안 비용이 3천만 원이 0으로 순감됐어요. 아시죠? 네. 근데 이 LX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하신 비용이 1억 1,500만 원인데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네, 답답하시.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네. 논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는데요. 김 의원님. 예. 박범계 의원님이 이른바 예산 국어를 시켰다. 그것도 재차시켰다라고 합니다. 3천만 원 받으려면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라. 라고 지금 재차 욕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습?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죽인다 살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중의적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자기 체면을 구기고 의원님한테 업소하듯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들린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면 저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예산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을 거고.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제가 박범계 의원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만약 얘기한다면 자기가 먼저 이 예산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법원 행정처장이 좀 이렇게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동의를 해서 3천만 원을 복구시켜 줄 텐데 그런 거 좀 하시라는 얘기죠. 좋은 뜻으로 시작됐는데 이 살려주십시오라는 말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제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였다는데 오해 여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의 거리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매우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는데요. 이게 자칫 의원님들 살려주세요라고 한 번 하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야당은 이 부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산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의원님한테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없었던 삭감됐던 예산이 살아나고 묵묵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국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있었던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말짱했던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방식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인가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두 번째로 박범계 의원이 저 같은 질의를 했던 대상자가 바로 사법부의 대법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대법원에 있는 정치 편향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 결과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전히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사법부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누적되고 쌓여왔던 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당의 핵심 국회의원이 대법관을 향해서 저런 방식으로 예산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라고 뭔가 구걸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권의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의혹과 의심에 또 불을 붙일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최근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와 발언들을 보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여당의 가벼움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측의 해명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다.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사과드린다. 사과했어요. 저는 반드시 예산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의원님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의원님 예산을 살려다세요. 예산을 살려주세요라는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박범계 의원의 해명 어제 사실은 오후에 이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나서 좀 늦은 시간에 박 의원의 해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의 요는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살려주세요가 의원님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의원님 이 예산 좀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왜냐면 법원행정처 예산과 관련해서 대법관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참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영상 녹화만 딱 보면 마치 살려달라고 빌어라. 그럼 내가 3천만 원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지 못하고 좀 분노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취지의 이 얘기였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부적절하죠.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대법관이에요. 그러면 사실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행정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인 자체가 같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다랄지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법관이 계속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재발자를 또 앞에 넣더라고요. 보니까 제발 살려달. 근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회의원이니까 가배주의 있고 대법관이 됐건 대법원장이 됐던 간에 너희들은 예산을 따가는 의뢰 유치다. 그러려면 예산 따가려면 우리한테 애걸복걸을 해라.
이런 취지로 충분히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봉계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 쌓여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생명, 이미지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범계 의원은 앞선 국감의 발언에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성렬이형으로 불렀던 박범계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윤 총장을 향해서 맹렬히 비판을 하는 대목이었는데 그러자 윤 총장이 이재명 기자 그때도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대응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논란과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당시에도 글쎄요, 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 아니냐. 결국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선택적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닌 거죠. 정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것이 무너졌다. 당신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반박을 했던 게 이제 선택적 의심인데 왜 예전엔 날 지지하고 지금은 날 비난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은 사법연수 동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동기군요. 과거에 가까웠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사적으로 좌천되고 탄압받을 때 응원하는 글을 많이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과거에 나한테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던 것도 아마 이제 그래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박범계 의원의 조금 전에 이 발언과 무관하지만 어쨌든 그 예산 발언은 그냥 대법원에게 뭐 갑질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조금 전에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가 예산이 어떤 뭐 타당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읍소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선심을 쓰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박범계 의원도 굉장히 이제 중진 의원 반열에 있는 의원이고 사실은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저렇게 잦은 말실수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박범계 의원의 취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살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또 해봤으니까. 그런데 행정처장이 좀 더 뭔가 간절하게 좀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어떤 제스처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 패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국가의 예산, 이 국민의 세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피감기관 기관장이 와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른바 애걸복걸을 하면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거냐 라는 문제 제기가 바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더 들어가서 정치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정된 자원에 대한 분할이거든요.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국회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국회로 보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그런 논의가 있고 어쨌든 그 예산을 갖고 있는 부처장이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속기록에 있는 걸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따온단 말이에요. 상임위별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박범계 의원의 말에 표현은 지나쳤지만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해당 상임위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받을 때 법무부 예산을 받을 때 법원 행정처장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도 다만 표현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종욱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 비용을 언론들은 838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 838억 원이 필요 없었던 일에 지금 쓰이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성인지 학습 기회다.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다라고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꼭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여가부 장관 발언이었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다른 분들인데 왜 국민이 집단학습을 해야 하는지, 성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설사 국민들의 집단학습이 필요하다 손치더라도 왜 그 국민 혈세 838억 원이나 들어가면서 그 집단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여가부 장관이 말씀하시는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학습이 요새 이제 피해자가 좀 양산이 되려면 전 국민에게 집단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가부 장관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라는 것은 특히 이제 성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사실 어떤 권력자의 어떤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쩌면 침묵한다랄지 어쩌면 정부의 편을 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어떤 선거 자체를 성인지 감수성 학습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내가 볼 때 여가부 장관이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어요. 예. 여가부 장관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좀 길러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여가부 장관이 되려면 성인지 감수성 학습부터 먼저 해야지 저런 말이 좀 나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요. 저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저는 볼 때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런 사람이 여가부 장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로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차후에 여가부 장관이 바뀌면 좀 성인지 감수성이 좀 있는 그런 장관으로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자, 이건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거돈 시장의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내가 학습 교재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집단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 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 만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 따위 말은 절대 못한다.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오늘 서울신문 등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있자 실제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 여성이 즉각적으로 분개했어요. 내가 학습 교재냐? 네, 울분을 토했죠. 정말 남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 지내고 있었던 본인의 심정까지 얘기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학습 기회에 대한 발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가부 장관의 답변이 여기 대한 수사 중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거돈 전 시장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선출한 부산시장인데 갑자기 중간에 시장직을 못하겠다고 벗어던지고 나갑니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나갔겠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경찰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흐지부지 지지부진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2018년도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요. 그 당시에는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었고 예. 안희정 지사의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당시에 탁현민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책 등에 대한 발언들이 있을 때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정욱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말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학습, 성인지 학습에 대한 기회를 삼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러면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 성인지 학습에 대한 기회를 가르쳐준 스승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누가 촉발시키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단순한 말실수를 떠나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여권의 편향적인 편에 서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 문제에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 신속하게 내려오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욱 장관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는지 이 장관의 입장과 해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압도돼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압도됐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라고 송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도대체 여가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을 보듬고 대변에도 모자랄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여당의 후한무치를 감싸기 위해 학습 기회라는 황당한 궤변도 늘어놓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없습니다.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실상 두둔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닙니다. 이정욱 여가부 장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장관입니까? 집권 여당입니까? 대한민국 여성입니까?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정욱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해명과 사과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요는 이겁니다. 성인지 학습이라는 생각에 너무 압도돼서 나도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거다. 근데 그 해명이 과연 적절한지 수긍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정욱 장관이 앞선 발언에서도 특히 여권의 핵심 인사와 관련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는 답변 태도들을 보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정욱 장관은 여성학을 전공했었고 젠더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었던 전문가거든요. 네. 왜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 또 성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이 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관으로서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자기 결정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꾸 협소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언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선은 저도 이정욱 장관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발언을 했다면 만약 저도 그렇게 말하면 여당에서 이 두 지역에 대한 선거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 사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800억, 90억의 정말 귀중한 세금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성인지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막 섞여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그 많은 비용을 두고 교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가 이 정부를 대표할 것인지 여당을 대표할 것인지 정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여성을 대표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관점을 세우면서 여당의 질문이든 야당의 질문이든 같은 스탠스로 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투표를 하게 됐으면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특히 남성들이 고생해야 된다. 또 지자체장들이라든지 또 정치인들이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압도돼서 저런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답변할 때 보면요. 밑에 써 있는 걸 읽고 있어요. 그거면 자기가 썼더니 누가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의 사과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이 첫 번째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근데 학습인지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마치 그런 내용처럼 들려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여가부 장관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자리에서도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이런 명시하는 간단하고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가부 장관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의혹을 정조준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한수원 등에 대해서, 산업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 원전 폐쇄 압수수색, 청와대까지 겨누냐? 검찰, 감사원 넘긴 참고자료 분석 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강제 수사 나섰습니다. 산업부, 400페이지 가까운 문서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죠. 그 산업부, 그리고 한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집무실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성 조작, 증거인멸에 집중적으로 규명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과 여권 인사들은 왜 압수수색에 나서느냐라며 압수수색,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발언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자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며 감사원장에게까지도 물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됐잖아요. 네. 그게 감사위원들의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네,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에 대해서 넌센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 자 어제 갑자기 모두가 미국 대선 소식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 보도국에서도 속보가 딱 떴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를 압수수색하나 봤더니 한수원과 산업부 등등이다. 압수수색한 이유를 봤더니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감사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강제 수사에 들어간 부분이다. 깜짝 놀랐는데 오후에 추 장관 등등 여권 인사 등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최재형 원장에게까지 질문이 이어졌고 최 원장이 그러자 소신반응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건 고발 사안이다 라고 소신 발언한 것까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주장한 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은 거를 왜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결국 이제 시민단체의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청부 수사가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맞춰졌던 것 같은데, 첫 번째에서 감사원은 우리가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다수의 감사위원이 이게 범죄가 나중에 수사에 따라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다 검찰이 이미 넘겼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대검도 이제 검찰도 주장하는 게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감사원도 이것이 나중에 수사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고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인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방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청부 수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 힘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도 이따 제가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지만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감사원도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산업부가 무려 444건의 자료를 폐기했죠. 사실상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 사실 감사원은 감사 내용에 넣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축소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진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기 참 어려운 거죠.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산업부랑 그리고 한수원뿐이 아니라 가스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 사장이 당시 최이봉 사장이 당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때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의 연관성을 확인하라는 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여당도 더 이제 약간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청부 수사 얘기가 나오면 사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수사를 지시합니다. 근데 그 가족 수사 지시의 상당 부분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더 청부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가 고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너무 고발자에 초점을 맞추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물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신동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부 수사다라고 발언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나란히 들어보시죠. 이게 대통령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청부 수사예요. 그걸 갖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치부해가지고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거 완전히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건 무슨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뭐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뭐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거와 다름이 아닌 것이죠. 자, 여당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거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거다. 그리고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다름 아니라 일요일 밤에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갑자기 400건이 넘는 증거들을 다 폐기하고 삭제했다라는 게 감사 결과였고 검찰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지금 이게 청부 수사의 정부 공격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의 생각은? 추미애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별 문제 없는 걸 무슨 권력형 범죄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 총장 얘기하게 되는데 정치인 총장 전에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든지 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장관의 언행과 행동이 정치적 중립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생각이 지우기 어려울 것이고요. 저는 여권 인사들이 너무 앞다퉈서 월성 1호기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좀 무마시키거나 이 내용을 축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진짜 뭐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잘못됐고 정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승전 검찰개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서 검찰이 무언가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2017년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모습들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왜 검찰개혁을 그 당시에 얘기를 끄집어냈는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순치돼서 살아있는 권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나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검찰개혁의 요체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월성 1호기 원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까지 나서 이거 경제성 조작도 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나서서 이 부분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 인멸까지 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에 나서지 않게 된다면 훗날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는 당신들이 결국 보여줬던 행태가 이런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건 판도라의 상자의 문을 열기 위한 시작이 됐으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도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그 국민들에게 역할들을 좀 검찰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윤 총장이 대전에 갔을 때 당시에 영상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 우리 대전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부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수사? 윤석열 부인 의혹 반부패부로 추윤 갈등 증폭.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2건,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을 했다. 작년에 조국 자녀 비리 등을 수사한 곳이다. 반부패 수사부는 전국에서 4곳뿐이다. 고강도 수사가 지금 예고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 사건 자체가 이제 형사 사건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반부패 수사에서 할 정도 사건이냐, 그 부분 이제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40일 정도 이제까지 배당을 하지 않다가 이제 반부패부에 배당을 한 걸 보면 고강도 수사를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를 했는데 과연 어떠한 혐의점이 나오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기소의 염두에 두고 배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서 이제 무혐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 부분도 약간의 어떤 후폭풍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원정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어요. 넘긴 것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는 이거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체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정치의 중립성에 굉장히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플은 정경심 교수인데요. 어제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몇 년형을 구형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 국정농단 같은 중대범죄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낙마를 노린 표적수사다. 팽팽하게 맞섰고요.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침해한 중대범죄다. 학벌의 대물림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 배우자의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쌓았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징역 7년, 벌금 9억, 추징금 1억 6,461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한 겁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이에 대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요. 검찰 7년, 징역 7년 구형 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요, 이건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이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수사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7년을 구형했고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 공판 다음 달 23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극과 극이에요. 정경심 교수 측은 아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국정농단과도 같은 중차대한 범죄다. 징역 7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징역 7년, 1, 2년도 아니고 7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항변을 많이 했고, 또 일부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좀 있었을 텐데, 정인에 따라서는 또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추징금까지 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이 보는 입장, 또 재판부가 보는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말하자면 성실하지 않다거나,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즉 학력 대물림과 같은 우리 사회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반성이 없다거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낄 때 구형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 충격이 심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눈물도 흘렸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는 건데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김관삼 변호사님.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지금 범죄 혐의를 중차대하게 봤다라는 겁니까? 7년 구형은 그렇게 낮은 구형은 아니에요. 예. 근데 범죄 혐의가 14개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뭐 7년형 구형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또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예. 구형의 의미가 없죠. 나는 전체 무죄인데 10년을 구형하든 무기징역을 구형하든 간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구형은 원래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는데, 이제 조 전 장관 측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사가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 기소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설사 그럴 목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 전 장관 측,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한 대로 낙마를 목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조 정황이랄지, 사모판도 관련될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죄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증거 여부에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을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은 낙마를 목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수사다는 것이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유죄냐 무죄냐 판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정권 흔들기 또는 정부 공격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상당히 그것을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추 장관은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인식을 지금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 혐의가 한 개가 아니죠. 표창장 위조만 있는 게 아니라 14개 혐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오천 조카 회사와 뭐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해서 한 1억 이상을 횡령했다 뭐 이런 혐의도 있고 뭐 사모펀드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이 있는 거죠. 그걸 단순히 지금 표창장 위조다, 위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범죄 자체가 별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이 사건 자체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 검찰이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과연 이것이 그러면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과연 이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방해했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굉장히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적용돼서 지금 검찰 구형이 이루어진 건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이제 표창장 위조 사건이다 이렇게 단순 규정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오랜 관행, 우리 사회에 오랜 원칙이 있었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것을 뭐 문제 삼고 이렇게 하지 않아왔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약속했던 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린다는 것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다 규정을 합니다. 정치인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인 검찰총장이라면 바로 해임을 해야겠죠. 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검찰총장이 정치인인데 그 검찰총장을 믿고 계속 어쨌든 준사법기관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 너무 지금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과도하게 좀 흐르고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 측은 어떠한 뭐 증거인멸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제기한 이 징역 7년형의 부용 혐의와 관련돼서도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추 장관의 의견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례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국정농단 같은 일이라고 검찰이 얘기했던 배경에는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정유라의 입시 비리입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에서의 입시 비리 문제 때문에 구속되고 징역을 살았던 숱한 교수들과 그 당시 사건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 숙명여고에서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됐던 전례들 이런 모든 것들의 형평성을 비추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입시 문제가 표창장 위조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형평한 잣대로 놓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떨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은 유키적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윤 총장은 왜 원전 압수수색을 했을까? 라는 주제로 김영주 전 의원과 또 이재명 선임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